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그 뼈가 부러졌는지 아닌지 하얀 선으로 되게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아주 직관적으로 보이죠. 네. 우리는 그 국제정치나 안보 문제에서도 약간 그런 명쾌한 진단서를 기대하곤 하거든요. 적군, 아군 딱 나뉘고 이익과 손실이 딱 떨어지는 그런 공학적인 정확성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맞아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마주한 이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지정학적 지형도는요. 그 엑스레이 기계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네, 명쾌함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안보의 딜레마가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아주 무시무시한 현실의 괴물로 변해버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할 이 두꺼운 보고서들은 2024년 중반부터 바로 오늘이죠. 2026년 4월 10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안보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정말 기대되는 탐구 여정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단순한 국계 뉴스가 아니라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적인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본격적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잖아요. 네, 필수적이죠. 워낙 민감한 시기니까요. 이 보고서들에는 2025년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그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파격적인 행보 같은 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듣는 분들에 따라서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당신이 평소에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든 혹은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간에 오늘 저희의 목적은 어떤 특정 이념이나 정책을 평가하거나 지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그 국가 생존의 차갑고 냉혹한 사실들만을 있는 그대로 해부해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정치를 배제하고 오직 국가 이익과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렌즈로만 이 상황을 뜯어봐야 우리가 직면한 이 거대한 모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그 핵심 주제, 이른바 안보의 역설이 이겁니다. 신북로 밀착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한국 방위산업, K방산이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대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눈부신 성공이 어떻게 우리 안방을 겨냥하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네, 그 엉켜버린 실타래의 시작점을 보려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4년 6월 평양에서 체결되고 그해 12월에 발효된 조약 말씀이시죠? 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맞습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요. 이 보고서들을 쭉 읽어보면 이게 단순한 친선이나 밀월 관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겁니다. 저도 읽으면서 좀 놀랐거든요. 약간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조항들을 뜯어보면 사실상 냉전시대 수준의 상호 방위 동맹이 복원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제4조입니다. 제4조. 그 한쪽이 침공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돕는다는 그거요? 네, 단순한 협의를 넘어서서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아주 대모들 박아놨습니다. 와, 그 말은 즉 한반도에서 만약에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어떤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완벽하고 합법적인 근거를 자기들끼리 만들어놨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제16조를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자체를 일방적이라며 규탄하고 아예 대놓고 이행 거부를 선언해버렸거든요. 아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앞장서서 그 대북 감시망을 그냥 박살려버린 거네요? 네, 수십 년간 국제사회가 짜놓은 제재망이 무력화된 거죠. 이제 북한은 뒷문으로 몰래 무기를 밀수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대문 활짝 열어놓고 러시아와 군사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버린 셈이죠. 와,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물량이 오가고 있다는 게 이 자료에서 제일 섬뜩한 부분이었어요. 2023년 말부터 2025년 중반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쏟아부은 포탄량이 무려 500만 발에서 최대 650만 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152mm 포탄 등을 포함해서 그 정도 규모죠. 아니, 650만 발이면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비하는 전체 포탄량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거대한 군사대국 러시아가 벌이는 거대한 소모전을 사실상 그 가난한 북한의 군수공장들이 먹여 살렸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평양하고 모스크바를 오가는 그 화물 열차들이 러시아 전선의 화력을 유지하는 심장박동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나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나비 효과요? 아, 그 반대편 유럽 상황 말씀이시죠? 네,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고를 그렇게 꽉꽉 채워주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지원해야 하는 서방 진영, 특히 유럽의 무기고는 말 그대로 통통 비어보려고 말았거든요. 당장 155mm 포탄부터 자주포, 전차까지 이런 중화기 생산 라인을 100% 가동할 수 있는 나라가 오직 한국뿐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방 세계의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한국이 급부상하게 된 결정적 계기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한국 방위산업이 서방 세계, 이 자유진영을 위한 거대한 아마존 프라임 같다. 오, 아마존 프라임이요. 아주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비유네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배송해준다는 뜻인가요? 네, 생각해보세요.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다 퍼줘서 막상 자기들 쓸 게 없으니까 당장 중화기력 필요하다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누르는 거예요. 주문을 넣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조차도 지금 자국 산업 기반이 예전 같지 않아서 생산 라인 다시 돌리려면 수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그걸 원할 때 언제든 그것도 최고 수준의 품질로 중무장을 딱딱 배송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슬픈 이유가 있죠. 우리는 휴전 국가로서 지난 수십 년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느라 그 방위 산업의 컨베이어 벨트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 맞네요. 우리 안보 위기가 역설적으로 서방 세계를 중무장시킬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준 셈이네요. 네, 수치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2024년만 해도 글로벌 방산 점유율이 한 5.0% 수준이었는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7.2%를 돌파하면서 세계 4위권 진입이 기정사실화됐잖아요. 와, 4위권이요? 진짜 대단한 도약이네요. 특히 2026년 2월에 루마니아에 착공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그 HAC 유럽 생산기지. 이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걸 넘어서 아예 유럽 본토에 우리 군수 보급창을 박아버린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야, K방산의 굴기 진짜 자랑스러운데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경제적 대성공의 이면에 아주 치명적인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들의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회적이든 직접적이든 유럽의 방어선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결국 러시아의 진격을 막아내고 있으니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국의 식민을 가로막는 아주 뼈아픈 장애물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유럽에서 방산 수출로 잭팟을 터뜨릴수록 우리는 러시아의 공공의 적 1호가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복성 기술 이전이라는 공포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러시아는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니라 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동유럽으로 갈수록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의 군사력을 질적으로, 그것도 아주 비약적으로 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질적 진화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길래 비약적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건가요? 사실 북한 무기하면 약간 조잡하고 정밀도는 떨어진다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건 완전히 옛날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도가 들어가면서 판이 바뀌었어요. 단적인 예로 북한의 화성 11형 미사일 같은 경우 2025년 초 기준으로 오차 범위가 불과 50에서 100m 이내로 엄청나게 정밀해졌습니다. 세상에, 50m요? 아니 예정에는 그냥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를 향해 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뭐 국방부 벙커에 특정 환풍구 같은 걸 핀포인트로 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작부터 우리 군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찰 위성용 액체 연료 로켓 기술도 넘어갔고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 미구 29나 수호이 27 전투기까지 공유가 됐습니다. 와, 이거 육해공 전략이 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네요. 잠깐만요. 근데 제가 자료 읽으면서 진짜 제 눈을 의심했던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식 구형에 통합된 고체 연료 기술, 그리고 작년 2025년 3월에 공개된 북한의 첫 핵추진 잠수함 말이에요. 네,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죠. 여기에 러시아 원자로 기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이건 진짜 기존의 우리 방어 전략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안보의 딜레마가 최고조에 달한 거죠. 고체 연료는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핵잠수함은 우리 레이더망을 피해서 우리 바다 뒷마당으로 조용히 침투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저쪽 유럽에서 돈 벌고 잭팟 터트리면서 좋아할 때 북한은 우리 서울을 겨냥하는 미사일 성능을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받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경고했던 그 치명적 결과라는 단어가 결코 빈말이 아니었던 거죠. 야,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이런 절체절명의 딜레마 속에서 결국 한국 정부도 기존의 룰을 깰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2025년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가치 기반 외교에서 실용주의 국익 외교로 외교 노선을 급선한 배경이 바로 이거죠. 네, 아주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유엔 다자간 중재 구조가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과거의 강경책만 고집하다간 이 부메랑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발표된 게 그 이재명 정부의 ND 정책, END 정책이잖아요. 네, END 정책, 교류, 정상화, 비핵화의 영문 앞글자를 딴 3단계 로드맵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남겨두긴 하되 일단 현상 유지와 평화적 공존을 우선하겠다는 전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벼랑 끝에서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아주 냉정한 실용주의죠. 그런데 바로 이번 달, 그러니까 2026년 4월에 있었던 일 생각나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이나 드론 사건에 대해서 직접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위라며 사과도 하고 또 평화적 두 국가 체제까지 수용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솔직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드론 사건의 유감을 표명하는 거 이거 너무 저자세 아니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북한 비위를 맞추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건가 하고 분통 터질 수도 있거든요. 대중의 눈높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완전히 다른 계산이 나옵니다. 다른 계산이요? 네, 이건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자제입니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라는 뒷배가 있어서 기고만장한 상태예요. 내심 한국이 세게 나와서 도발 명분을 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러시아한테 가서 우리 너무 위험하니까 더 강한 기술, 이를테면 ICBM 재진입 기술 같은 걸 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강경하게 나가면 오히려 북한이 그걸 핑계로 러시아 첨단 기술을 더 받아낼 명분을 주는 꼴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반발 명분 자체를 아예 선제적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실용주의를 내세워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더 깊게 밀착하는 속도를 늦추려는 아주 고도의 브레이크 전술인 거죠. 와, 이거 진짜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멀어지는 처절한 줄타기네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방이나 나토는 우리한테 맨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직접 지원해라 압박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도 상황이 복잡합니다. 트럼프 2.0 행정부 특유의 청구서 정치를 펴고 있잖아요. 네, 방위비 분담금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압박하죠. 그런데 자료 보면서 놀랐던 게 작년 10월, 2025년 10월에요. 미국이 북러 밀착에 대응한다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전격적으로 승인해버렸어요. 이거 엄청난 당근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파격이죠. 방위비를 뜯어내는 대신에 한국이 족쇄를 풀고 스스로 무장해서 동북아시아 바다를 막아라 이렇게 딜을 한 겁니다. 반면 중국은 이런 한미일의 군사적 밀착을 경계하면서 양면 전략을 펴고 있고요. 와,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히 샌드위치가 된 한국 상황인데 서방은 무기 내놔라, 러시아는 기술 넘기겠다 협박하고 미국은 돈 내놔라, 대신 핵잠수함 줄게. 중국은 눈치 보고 이런 얽히고 설킨 변수들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2030년, 당장 몇 년 뒤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보고서에서 3가지 시나리오를 아주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발생 가능성 70%인 시나리오 A입니다. 70%면 가장 유력하네요. 네, 소모전이 지속되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안착해서 한국이 K방산 수출 1위를 달성하면서도 아슬아슬하게 북러 긴장을 관리해내는 상태입니다.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최악은 면한 거네요. 그럼 나머지 시나리오는요? 발생 가능성 20%인 시나리오 B가 문제인데 서방 압박에 밀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해버리는 겁니다. 헉,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 안 있겠죠. 그렇죠. 최악의 모복으로 러시아가 북한의 ICBM 재진입 기술을 넘겨버리는 파국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 C는 발생 가능성 10% 미만인데 극적 휴전 후 우리가 재건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가장 희망적인 상황이죠. 야, 시나리오 B는 상상도 하기 싫네요. 그럼 전문가님, 우리가 시나리오 A나 C로 가기 위해서 당장 생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세 가지 대응이 필수적인데요. 첫째, 러시아와 철저한 물밑 협상을 통해 레드라인을 관리하는 방산 안보 연계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네, 무기만 팔 게 아니라 뒤로는 외교전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둘째, END 정책의 이런 유화적인 호의가 실제로 긴장 완화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고요. 마지막 셋째는 미국이 전격 승인해준 독자적 핵 추진 잠수함을 아주 신속하게 건조해서 우리 스스로의 안보 공백을 강력하게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 결국 핵잠수함이 안보 공백을 메울 핵심 열쇠군요. 자, 이렇게 오늘 심층 탐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K방산의 그 불꽃이 우리 경제를 밝히는 축포가 될지 아니면 안보를 다 태워버리는 산불이 될지는 결국 현 정부의 실용주의 패키지가 이 글로벌 무대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느냐에 달렸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안보의 딜레마, 정말이지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출근하는 이 한반도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얇은 얼음판, 그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뇌리에 조금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단지 한반도 주변 방어만 하고 조용히 끝날까요? 글쎄요,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바로 그겁니다. 일본, 호주, 나아가 대만에 이르기까지 인도 태평양 전역에 결코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해군 군비 경쟁, 즉 네이벌 암스 레이스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지는 않을까요? 과연 이 바다의 패권 지도는 어떻게 다시 그려지게 될까요? 와,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 돋고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